건강검진 항목이 이것저것 많은데 그 많은 검사를 정말 다 해야 될까요? 사실 의사들은 잘 받지 않는 검사도 있고 반면에 꼭 받아야 하는 검사도 있죠. 또한 건강검진을 받긴 받아야 되는데 병원 가기를 망설이는 이유는 생각보다 많아요. 피만 봐도 어질어질한 공포, 검사 비용이 만만치 않을까 하는 걱정, 혹시나 큰 병이 발견돼 가족들에게 짐이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여기에 나는 특별히 불안한 데 없는데 라는 자기 합리화까지 겹치면 검진 문자는 그대로 잊혀지기 필수죠. 저 역시 피검사 바늘도 싫고 예약도 뒤로 미뤄본 적도 있고 충분히 공감하죠. 그런데 시간을 끄는 동안 몸속 어딘가에서 빠르게 다니는 열차 같은 병이 조금씩 커지고 있을지도 몰라요. 막상 증상이 느껴질 때는 이미 종착역이라는 이야기도 많죠. 그래서 건강검진이 왜 망설여지는지를 먼저 이해하고 그럼에도 꼭 받아야 되는 건강검진과 받지 않아도 되는 건강검진 이야기를 해보죠. 우선 검진의 심리 장벽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첫째, 두려움. 혹시 암이라도 나오면 어떻게 하는 공포죠. 막상 큰 병이 발견되면 치료비나 간병 문제로 삶이 송두리째 흔들릴 것 같아 도망치고 싶어지죠. 둘째, 번거로움. 금식이나 내시경약, 출혈 위험 설명서까지 절차가 복잡하니 다음 달에 해야지 하고 미루죠. 셋째, 비용 부담. 무료라더니 선택 검사 붙이니까 기본 50만 원이 훌쩍 넘네 라는 경험담이 또 겁을 주죠. 넷째, 나는 괜찮다라는 착각. 평소에 크게 한번 아픈 적도 없고 아침마다 동네 한 바퀴도 도니 난 아직 청춘이야라고 여기시는 분도 많아요. 다섯 번째, 검사 자체가 공포. 내시경 튜브, MRI 기계 소음, 조영제, 열감 등등 생각만 해도 진땀이 난다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 모두 공감하는 검진 회피 5대 이유예요. 이런 망설임이 늘 나만 그런가 하는 죄책감을 낳는데 사실은 보편적인 감정이니 스스로 탓하지를 마세요. 대신 그래도 왜 검진을 해야 하나라는 질문으로 다음 단계로 한번 가볼게요. 우리가 꼭 검진을 받아야 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일상생활에서 느끼기 애매한 작은 불편이 생명을 위하는 큰 질병의 초기 신호일 수 있기 때문이죠. 구체적으로 5가지 사례, 아니 한 가지 더 못해 6가지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각 병은 증상이 뚜렷해 보이지만 실제로 우리가 흔히 겪는 사소한 느낌으로도 시작되죠. 첫 번째는 췌장암이에요. 초기 보통 식후 더부룩함과 등 한복판을 찌르는 듯한 묵직함이 전부죠. 소화제 먹으면 괜찮아지니 위가 좀 안 좋나 하고 넘기는 경우가 태반이고, 여기에 이유 없는 체중 감소, 변 위에 기름이 둥둥 뜨는 지방병까지 나타나면 이미 진행 단계일 확률도 크죠. 복부 초음파만으로는 잘 안 보이니 조형 CT나 내시경 초음파까지 이루어져야 되는데 검진 미루기가 가장 치명적인 암으로 꼽히죠. 두 번째는 대장암. 초기엔 배가 살살 아프다 사라지고 변이 가늘어지거나 변기에 피가 살짝 묻어나고, 어르신들은 치질이라 생각해 연고만 바르시는 경우도 많죠. 하지만 좌측 대장에 생긴 용종이 커지면서 변 통로가 점점 좁아져 연필변이 되고 암으로 변하기 직전에는 미세 출혈이 반복된다고 해요. 분변 자멸 검사는 양성이어도 30%는 치질 개실 출혈이 나오니 내시경으로 직접 봐야지 확실히 잡아요. 세 번째는 심근경색, 전조인 협심증은 운동하거나 계단을 오를 때 가슴뼈 뒤쪽이 5분쯤 뻐근하다가 또 쉬면 사라지고 소화하는 데서 체했나 하고 소화제를 부시는 분이 많지만 사실 영양제 병뚜껑 돌리듯 관상동맥 안쪽이 좋아지고 있다는 신호죠. 가슴 중앙 통증, 왼팔 턱 당김, 식은땀, 새벽에 자다가 가슴이 답답해서 깨는 증상이 2주간 3번 이상이 있었다면 관상동맥 CT나 운동부하 검사를 서두르셔야 돼요. 네 번째는 뇌졸중, 뇌경색, 뇌출혈. 말이 잠깐 꼬였다가 돌아온다, 손에 들고 있던 국자가 툭 한번 떨어진다. 잠깐이니 그냥 넘어가지만 뇌혈관이 살짝 막혀 일과성 허혈 발작을 일으킬 수가 있겠죠. 한쪽 눈앞이 번쩍거리거나 시야 일부가 가려지는 증상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전조가 한 번이라도 있었으면 뇌 MRI로 혈관 풍선, 동맥류나 경동맥 협착이나 세밀하게 확인하시는 게 좋고, 다섯 번째는 복부 대동맥류 파열, 배꼽이 통증이 콩콩 뛰는 느낌이 들고 허리를 굽힐 때 둔탁한 통증이 있을 수가 있겠죠. 대동맥 직경이 5cm가 넘으면 언제든 터질 수 있다는데 파열 시 사망률이 80% 이상이라고 해요. 초음파 한 번이면 지름을 측정할 수가 있어서 고혈압이나 흡연력이 있으신 분들은 복부 초음파를 꼭 넣으시는 게 좋아요. 여섯 번째는 폐색전증. 긴 버스 여행 혹은 장시간 자리에 앉아 있다가 숨이 가쁘고 등 뒤가 콕콕 쑤신다고 느끼는데 단순 근육통으로 오해하긴 쉽죠. 하지만 다리에 생긴 작은 혈전이 폐혈관을 막는 맹수가 될 수가 있겠죠. 숨이 차고 심장이 두근거리며 숨 쉴 때마다 갈비뼈 안이 따끔하면 즉시 응급실에 가야 생존율이 높아진다고 해요. 검진 단계에서는 저설량 PET-CT나 혈액-D 다이머 검사가 위험도를 확인해주죠. 6가지 이야기가 길었지만 핵심은 위, 허리, 가슴, 말, 언울, 배꼽, 호흡 다 흔한 불편들인데 뒤엔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불편 3일률, 사흘 이상 이어지면 기본 검사부터 다시 강조하게 되죠.
이제 실전 검진 항목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필수 7종 세트만 기억해 두시면 돼요. 위 내시경 2년 1회, 속쓰림 가족력이 있으면 매년, 대장 내시경 5년 1회, 용정 가족력 혈변이 있으면 3년, 복부 초음파 12년에 1회, 갑상선 초음파 3년에 1회, 뇌 MRA 60대에 1회, 고혈압 흑형 가족력이 있으면 5년 뒤에 재검, 질식이나 유방 초음파, 난소 자궁 치밀 유방 체크 23년에 1회, 여성분들에 해당되고요. 저설량 PET 30년에 1회, 흡연력은 매년 아니면 2, 3년에 1회. 여기에 심전도, 혈압, 공복 혈당, 지질, 신장 간 수치는 국가검진 기본 혈액 소변으로 충분하다고 하고, 그렇다면 굳이 안 해도 되는 검사는 PET CT, 조영제 없는 복부 CT, 전신 MRI 패키지, 각종 관절 MRI, 무증상 침당 초음파가 대표적이에요. 고급 검진이라는 말에 솔깃할수록 방사선, 조영제 비용, 가짜 양성 스트레스를 같이 떠안게 되죠. 검사를 받을 때는 시기, 준비, 사후 관리 세 가지를 한번 기억하세요. 시기는 연말 몰린 기간을 피하고 3월에서 6월 한가한 날로, 준비는 8시간 금식, 카페인 금지, 아침에 혈압약 복용, 사후 관리는 결과지 원본을 챙겨서 집안 파일에 보관하시고 1년 뒤 새 결과와 비교하는 거죠. 영상 CD나 USB도 꼭 받아두시는 게 좋고요. 작년에는 3mm였는데 올해는 5mm네요 같은 간단 비교가 내 운명을 바꿀 수도 있겠죠. 혹시 나는 집안일로 바꾸고 검사비도 부담이야 하시는 분께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검진을 안 하면 나중에 치료비가 검진비의 10배, 생활 불편은 100배, 가족 고생은 셀 수 없이 늘어난다는 점을요. 저는 암 수술 뒤에 장루 주머니를 24시간 차고 다니면서 검진을 미뤄서 가족이 많이 고생한다며 눈물을 삼키시는 환자분들도, 일기 발견으로 이틀 만에 태어내 손주랑 공원 걷는 환자들도 봤고, 두 분의 비용, 시간, 가족 부담은 비교가 안 되죠. 길게 말씀드렸는데 딱 한 줄만 기억하시면 돼요. 3번 이상 반복되는 불편은 반드시 검사로 한번 확인한다. 이 원칙이 여러분과 가족을 개고생 대신 가벼운 조치로 지켜줄 거예요. 지금 휴대폰 달력을 여시고 가장 한가한 주 오전에 국가검진을 예약을 넣어보세요. 혹시 검진이 겁나시거든 오늘 들은 6가지 초기 증상을 떠올리며 내가 먼저 확인해서 가족 걱정을 덜자 하고 마음을 다잡으시길 바래요. 그런데 아직 내 건강은 멀쩡한 걸 하며 망설이시면 건강저축통장이라는 비유를 하나 드려볼게요. 60대는 수명 100세 시대의 중간 결산이에요. 지금 은행에 10만원을 넣어두면 복리로 불어나듯 검진으로 작은 용종 하나를 치워버리면 향후 20년간 수술이나 항암 투병 시간을 통째로 절약해줄 수가 있겠죠. 반대로 검진 이자를 미루면 숨은 부채가 눈덩이처럼 커져서 어느 날 일시불로 터지죠. 실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자료를 봐도 초기 위암 내시경 절제의 평균 비용은 250만원 이하, 진행 위암 복감경 수술은 1000만원 이상, 전이 단계 항암 치료는 5천만원까지 치솟는다고 해요. 검진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의료비를 선불로 조금씩 상환하는 지혜라고 생각해주세요. 그래도 내시경이 양맛이 고역이고 MRI통 소리가 무섭다는 분들께 편익 꿀팁을 6가지 드릴게요. 첫째, 수면 내시경은 약이 무섭다기보다는 공복 탈수에 취약하니 전날 저녁 미음 한 컵으로 저혈당을 예방하세요. 둘째, 내시경 전 장 세정되는 얼음물에 타면 단맛이 줄어들어 훨씬 더 먹기 쉬워요. 셋째, MRI 공포증은 귀마개나 아이마스크, 심호흡, 의학적으로 증명된 완화법이라고 해요. 넷째, 가격 걱정은 공단 제공 기본 봉사에 복부, 갑상선, 초음파만 추가해도 대다수 질병을 걸을 수가 있어서 20만원 선이면 충분해요. 다섯째, 결과 듣기 무서워하시죠? 정상이면 축하 파티, 이상이 있으면 조기 치료라는 둘 다 이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여섯 번째, 동네 병의원부터 검진 내용을 공유하면 향후 약 처방 진료 연계가 빨라져 불필요한 중복 검사를 막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변비가 심하면 기억력이 나빠질 수 있다. 이 말 처음 들으시면 깜짝 놀라죠. 화장실을 못 간 게 치매와 무슨 상관이야 하고 고개를 갸웃하실 텐데요. 실제로 65세 이상 어르신을 30만 명 넘게 조사한 연구에서는 변비가 있는 분은 치매 위험이 2배 가까이 높았대요. 이유는 간단해요. 장이 막혀 독소가 빠져나가지 못하면 그 독소가 피를 타고 온몸, 심지어 뇌까지 자극하기 때문이에요. 오늘은 화장실 스트레스가 두뇌 건강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의외의 사실을 출발점 삼아서 60대 이후 세대가 생활 속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변비 예방법과 식습관을 차근차근 말씀드리려 해요. 어렵지 않으니 끝까지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먼저 상황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80살 김할머니 얘기예요. 김할머니는 사흘에 한 번은 꼭 나오긴 해요 라고 웃으셨지만 막상 변이 나올 때마다 돌덩이처럼 딱딱해 고생을 하셨죠. 그런 날은 아랫배가 빵빵하고 기운도 없으니 아무 일도 손에 안 잡히셨대요. 그런데 더 문제는 오래 앉아 힘을 주다 보니 어느 날은 어지러워서 쓰러질 뻔하셨다고 해요. 배변 실신까지 올 수 있는 무서운 상황이었죠. 여기서 우리는 첫 번째
번째 문제를 확인하죠. 배출이 멈추면 독소가 쌓이고 독소가 쌓이면 온몸이 지친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장이 원활히 미끄러지듯 움직이도록 윤활유와 따뜻한 진액을 채워주는 식단이 필수죠. 사례 하나만 더 볼게요. 70대 초반에 혼자 사시는 어르신은 입맛이 없다고 라면이나 식빵만 드셨어요. 이분은 물을 많이 마시면 되지라며 냉장고에서 꺼낸 찬물을 벌컥벌컥 들이켰는데 결과는 더 심한 복부팽만이 생겼어요. 왜 이런 증상이 나타날까요? 찬물이 급히 들어오면 장이 놀라 수축해 움직임이 오히려 느려져요. 어르신의 장은 마치 메말라 딱딱해진 행주를 계속 비틀어 짜는 꼴이 된 거죠. 여기서 두 번째, 찬물로 소화기관을 자극하면 변은 더 막힌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침에 미지근한 소금물 한 컵을 천천히 마셔 장을 부드럽게 깨워주는 습관이 훨씬 나아요. 물 200ml에 1001년 반 작은 술이면 충분해요. 뜨끈하게 데운 물이라면 더 좋고요. 이제 식사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흔히 채소 많이 먹으면 시원해진다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하지만 60대 이후부터는 채소만 열심히 씹어도 배가 부글거리거나 변이 토막토막 끊어져 나오는 분들도 많죠. 이유는 간단해요. 나이가 들면 장 근육 힘이 떨어져 거친 섬유를 밀어낼 추진력이 부족하기 때문이고, 상추를 한 접시 먹고 나면 오히려 가스가 차서 고생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고, 이러한 문제를 풀 열쇠는 거칠지 않은 섬유와 좋은 기름으로 장안을 매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 버터, 미역, 고추장이 주인공으로 등장할 수가 있어요. 먼저 버터 이야기부터 합시다. 이 기름은 콜레스테롤이 걱정인데 하고 망설이실 수가 있겠죠. 사실 좋은 동물성 지방을 소량 섭취하면 담즙이 분비돼 장 연동 운동을 도와줘요. 아침에 커피를 마신다면 시원한 기분이 무역거든요. 방탄커피라고도 부르는데 갑자기 많이 넣으면 설사할 수 있으니 처음에는 티스푼 하나부터 시작해요. 커피를 못 드시는 분은 간장 버터밥이 대안이죠. 따뜻한 밥 한 공기에 버터 한 숟갈, 간장 반 숟갈 넣어 비벼 드셔보세요. 짭짤한 간장은 장벽에 기상난파를 올려주고 버터는 기를 미끄럽게 문질러주죠. 실제로 75세 송할머니는 이 메뉴를 아침으로 1, 2주간 드셨더니 딱딱하던 게 바나나처럼 부드러워졌다고 하셨어요. 다음은 고추장이에요. 고춧가루의 매운맛이 혈관과 장을 데워줘요. 매운 건 속 쓰려서 못 먹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티스푼 하나 정도만 반찬에 곁들이면 배를 따뜻하게 데우고 소화액 분비를 도와 변이 움직이도록 자극해 줄 수도 있어요. 특히 복부가 차고 배가 자주 더부룩한 분들께는 추천드리고, 68세의 전남 광양에 사는 오할아버지는 된장찌개보다 고추장 찍은 오이 안주하기 화장실 가는데 더 직방이다 라고 경험담을 들려주셨어요. 세 번째는 미역이에요. 미역은 거친 껍질 섬유 대신 미끌미끌한 젤 섬유가 풍부해서 변에 수분을 끓여들이는데 탁월하죠. 무엇보다 국물과 함께 섭취할 수 있으니 자연스럽게 수분도 보충되고, 실제로 미역국을 일주일에 3번 정도 끓여 드시니 별다른 약 없이도 변이 부드러워졌다고 경험담을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또 미역을 초고추장에 살짝 묻혀 드시면 고추장이 식초랑 시너지를 일으켜 장이 더욱 활기를 뜨니 금상첨화겠죠. 단, 짜게 드시는 분이라면 김이나 미역을 충분히 물에 불러 염분을 빼고 드세요. 지금까지는 무엇을 먹을까였지만 어떻게 먹을까도 빼놓을 수 없겠죠. 첫째, 찬물 대신 따뜻한 수프처럼 먹는다. 시리얼이나 빵말 드시는 분들이라면 아침 식사에 귀리죽, 들깨죽처럼 부드러운 묽은 음식을 한 사발 넣어보세요. 씹기 힘든 분들한테도 좋고 따뜻한 온기가 장을 풀어줘요. 둘째, 씹는 횟수를 늘려서 침샘을 자극한다. 30회 이상 천천히 씹으면 침속 소화 효소가 미리 작동하고 장 부담이 크게 줄어들어요. 셋째, 묵직한 한 끼보다 세끼 소식. 우리 장은 나이가 들수록 긴 휴식 시간이 필요해요. 아침, 점심, 저녁을 규칙적으로 챙기되 스스로 70%만 채운다 생각하시고 젓가락을 한번 내려보세요. 배가 너무 불러서 장이 처지면 연동 운동이 둔해져요. 여기서 또 하나, 나는 물만 많이 마시면 빨리 내려갈 줄 알았는데 하고 궁금해하실 수 있어요. 과도한 수분은 오히려 몸을 차게 하고 얼굴다리의 부종을 이야기할 수가 있죠. 하루 1.5에서 2리터 정도면 충분하고 한 번에 벌컥이 아니라 조금씩 나눠 마시는 편이 좋아요. 특히 커피나 홍차 같은 카페인은 이뇨작용이 굉장히 강해서 탈수를 일으키니 커피 4잔 대신 물 3잔 원칙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실전 꿀팁이에요. 첫째, 발판 활용법. 변기에 앉을 때 15cm 정도 되는 발 받침대를 두시면 무릎이 배꼽보다 살짝 올라가면서 직장이 일직전이 되죠. 실제로 화장실에서 오래 앉아 힘을 주어 변을 보시던 60대 여성이 발판 하나로 변 보는 시간이 절반으로 줄었다고 본인의 경험을 얘기하는 것도 듣기도 했죠. 둘째, 대장 셀프 마사지예요. 오른쪽 아랫배에서 시작해 갈비뼈를 따라서 왼쪽으로 그리고 왼쪽 아랫배까지 둥글게 시계 방향으로 손바닥으로 돌려주세요.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 3분만 해도 효과가 커요. 셋째, 복식 호흡
호흡이죠. 코로 숨을 들이마시며 아랫배를 풍선처럼 부풀렸다가 내쉴 때는 풍선 절반만 남기고 갈비뼈를 살짝 조이듯 숨을 빼세요. 이렇게 보압이 유지되면 항문은 열리고 장은 부드럽게 눌려 자연 배변을 도와주죠. 영양제를 챙기신다면 산화마그네슘이나 비타민C 고용량이 변을 부드럽게 해준다는 연구도 많아요. 반대로 철분제, 칼슘제, 고단백 파우더를 과다하게 복용하면 변비가 악화될 수가 있겠죠. 약을 드셔야 하는 상황이면은 약사님이나 의사와 상담해 변비를 완화할 대책을 함께 세워두세요. 나는 약보다는 음식으로 해결하고 싶다면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고등어, 들기름 등을 주 3회 이상 챙기시기도 권해드려요. 그래도 내가 제대로 소화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 싶으면 옥수수 통조림 테스트를 해보세요. 점심 통조림 옥수수 한 그릇을 먹고 알맹이가 며칠 후에 변에 섞여 나오는지를 관찰하는 거예요. 2, 3일 안에 대부분 빠져나오면 대장 통과 시간은 정상 범위, 4일을 넘어가면 장 운동이 다소 느린 편이라고 볼 수 있죠. 가족과 동시에 해보면 더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으니 재미삼아 도전해보세요. 그리고 언제 병원을 가야 하는지도 알아두셔야 되죠. 매일 보더라도 변이 연필처럼 가늘거나 검은색, 선혈이 물어나올 때, 복통이 새로 생기고 체중이 급격히 줄 때는 꼭 전문의 상담을 받으셔야 되고, 또 70대 이후 처음이라도 대장 내시경 검사를 해두면 용종이나 협착 같은 구조적 문제를 조기에 발견해 수술 없이 해결할 확률이 높죠. 실제로 68세 여성 환자 한 분은 왼쪽 대장에 협착이 있었는데 단순 변비라고 생각해 미루시다가 장 폐색 직전까지 가서 악화된 뒤에야 수술로 해결한 경우도 있었어요. 노인 변비는 단순히 불편함에 그치지 않고 실신이나 장 폐색 심하면 치매 위험까지 높일 수 있는 중요한 건강 신호예요. 거친 채소만 많이 먹자는 옛 관념에서 벗어나 버터나 고추장, 미역처럼 장을 미끌거리게 하고 장을 깨워주는 음식과 따뜻한 소금물, 규칙적인 식사 시간을 통해 장 속에 진액과 윤기를 한번 채워줘 보세요. 발판, 마사지, 복식호흡 같은 작은 습관이 약보다 강력한 처방이 될 수가 있죠. 무엇보다 오늘 화장실에서 편안했는가를 매일 스스로 한번 체크하신다면 장도 뇌도 더 오래 건강할 수가 있겠죠. 오늘 아침 화장실에 갔더니 소변에 거품이 잔뜩 생겨서 깜짝 놀라셨나요? 어제 기름진 음식을 좀 많이 먹어서 그런가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다면, 거품류는 우리 몸의 정수기, 즉 신장이 SOS를 신호를 보내는 첫 징후일 수가 있어요. 40년 넘게 커피 한 잔 마시며 동네 이야기 나누던 한 어르신도 설마 내 신장이 문제겠어 하다가 뒤늦게 병원에서 만성 신장질환 3기를 진단받아 크게 놀라셨다고 해요. 이렇듯 의외의 사소한 변화가 평생 지켜온 건강에 경고음이 될 때가 있어요. 지금부터 60대 이후에 특히 주의해야 될 신장을 망치는 식습관과 하루 3끼만 조금 고쳐도 신장을 살리는 식습관을 번갈아 소개해 드릴게요.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나도 모르게 이런 실수를 해왔네 라고 고개를 끄덕이실 수도 있고, 당장 내일부터 실천할 수 있는 쉽고도 효과적인 방법을 얻어가실 수도 있을 거예요. 짜는 식을 좋아하는 김철수 어르신 얘기부터 해볼까요? 김 어르신은 국물 없이는 식사가 안 된다고 하셔서 매 끼니마다 된장찌개, 김치찌개, 어묵국을 넉넉히 끓여 드셨어요. 문제는 한 숟가락에 200mg이 넘는 나트륨이 들어간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셨죠. 나트륨이 과하면 신장은 소금을 몸 밖으로 내보내느라 과로를 하고 혈관 속 압력이 올라가면서 붓기와 고혈압이 찾아오죠. 실제로 김 어르신은 오후만 되면 발목이 땡땡 부어 슬리퍼가 꽉 끼고 밤에 두세 번 화장실을 가느라 숙면을 못 취했어요. 해결책은 의외로 간단했죠. 밥상에 국 대신 따뜻한 보리차 한 잔, 그리고 젓가락 식사였죠. 처음에 국이 없으면 밥을 못 삼켜 하시는 어르신도 일주일쯤 지나자 붓기가 빠지면서 몸이 훨씬 가벼워졌다고 해요. 짠맛이 그리울 땐 청양고추 두어 조각, 통후추 살짝 뿌려서 향을 한번 살려보세요. 향이 강해지면 적은 소모으로도 만족감을 얻을 수 있으니 신장이 쉴 틈을 가지게 되는 거죠. 반대로 나 단백질 좀 챙겨야 해 라면 매 끼니 고기를 듬뿍 올려 드시는 분들도 주의가 필요해요. 남대문 시장에서 낙지볶음집을 30년간 운영하다 은퇴하신 이영희 사장님은 체력을 유지하려고 매일 아침 소고기 미역국에 달걀 후라이 2개를 드셨죠. 단백질은 근육 유지에 필수지만 과다하게 섭취하면 분해 과정에서 이 질소노폐물이 많이 생겨 신장이 이를 거르느라 혹사당해요. 이 사장님은 아침마다 속이 더부룩하고 얼굴이 푸석해졌다고 하셨는데, 검사를 해보니 크레아틴 수치가 높아져 있었죠. 해결책은 단백질의 양이 아니라 질을 바꾸는 거였어요. 붉은 고기 반을 양배추, 오이, 당근, 생채소로 대체하고, 단백질은 살코기 70g, 두부 3분의 1모, 흰살 생선 같은 저지방 소스로 나눠서 섭취를 했죠. 2달 만에 혈액검사 수치가 정상 범주로 돌아왔고, 무엇보다 새벽에 눈이 번쩍 떠지고 발걸음이 가볍다는 말을 들을 수가 있었죠. 또 하나, 우리가 건강 간식이라고 믿고 먹는 바나나, 감자칩, 토마토 주스를
한 번에 많이 드시는 습관도 신장에는 적신호예요. 칼륨이 풍부한 음식은 심장과 근육엔 좋은데 이미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은 칼륨은 배출하지 못해서 고칼륨 혈증으로 이어질 수가 있죠. 서울 노원구에 사는 박땡땡 할머니는 혈압약과 이존제를 복용 중인데 TV에서 바나나가 피로회복에 좋다는 말을 듣고 하루에 3개씩 어느 날 갑자기 팔다리가 저리 타고 맥박이 불규칙해져서 응급실에 가보니 칼륨 수치가 기준치의 2배였대요. 의사 선생님은 신장 기능도 약해져서 칼륨을 못 내본다고 설명했죠. 그 뒤로 박땡땡 할머니는 바나나를 하루 반기 이하로 줄이고 대신 칼륨이 낮은 사과, 배, 포도 같은 과일을 소량씩 자주 드셨어요. 물 2리터를 하루 동안 나눠 마시면서 소변량을 늘려줬더니 저릿함도 사라지고 혈압도 한결 안정되었다고 해요. 이쯤에서 그래 짜게 먹지 말고 단백질 칼륨 조절하는 거 알겠는데 대신 무엇을 어떻게 먹어야 하지라는 의문이 드실 거예요. 여기 60대 이후분들이 실생활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3가지 신장 살리는 한 끼 공식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95%물이라 부리는 오이를 매일 꾸준히 드세요. 썰어놓은 오이 두어 조각을 식사 중간중간 씹어 드시면 자연스럽게 수분 보충이 되고 이뇨 작용이 촉진돼서 신장이 노폐물을 덜 힘들게 배출해요. 둘째, 당근과 사과를 함께 갈지 말고 시간차로 드세요. 예를 들어 오전 간식으로 당근 주스를 드시고 저녁에는 사과와 함께 껍질째 드시면 되죠. 당근의 이 베타카로틴이 신장 세포를 보호하고 사과의 사과산 퀘르세틴이 혈관을 청소해줘서 신장으로 가는 피를 맑게 만들어줘요. 셋째, 양배추, 브로콜리 같은 저칼륨 채소를 가급적 찜보다는 생 또는 살짝 데친 형태로 드세요. 너무 삶으면 칼륨은 빠져도 비타민 효소가 파괴돼서 신장이 좋아할 재료가 줄어들기 때문이죠. 물 마시는 요령도 중요하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300ml, 점심과 저녁 식후 2시간 뒤 각각 300ml, 그리고 취침 1시간 전 200ml. 이렇게 하면 하루 1에서 한 1.2리터가 되는데 여기에 식사 중간에 마시는 보리차, 옥수수 수염차 등등 합치면 1.8리터 정도 돼요. 물을 한 번에 많이 마시면 오히려 혈액 삼투압이 급격히 떨어져서 심장에 부담을 줄 수가 있으니 작은 컵으로 자주가 핵심이에요. 평생 물을 많이 드셨다는 전주 사는 이땡땡 할아버지는 물을 많이 마시니 소변빛이 맑아지고 밤중 화장실 횟수가 줄었다면서 가족 모임 때마다 물병을 챙겨 다니시곤 한다고 해요. 가공식품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죠. 손자, 손녀가 사다주는 컵라면, 햄버거, 소세지 한 번쯤은 간단히 때우고 싶은 마음도 드시죠. 하지만 이런 음식에는 염분뿐 아니라 인공색소, 방부제 등 무기인산염이 숨어 있어요. 무기인산염은 혈관에 염증을 일으켜 신장세포를 빠르게 소모시키는 주범이에요. 실제로 하루 한 끼씩 편의점 식사를 하던 양땡땡 여사님은 사구체여 과일이 1년 새 70에서 55%로 떨어졌대요. 지금은 냉동실에 두부, 낫또, 통곡물빵을 넣어서 두고 바쁠 때 두부 한 모 데우고 올리브유 살짝 뿌린 뒤 현미빵에 곁들여 드세요. 준비시간 5분, 나트륨은 컵라면의 5분의 1도 안 되죠. 혹시 나는 원래 몸이 잘 붙는 체질 아니야?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하고 스스로를 위로하고 계세요? 작은 무심함이 뒤늦게 큰 후회로 돌아오기도 해요. 발목이 꽉 찼던 신발이 갑작스레 헐렁해졌다는 이웃 김땡땡 할머니는 국물과 소금을 줄이고 오이, 양배추, 당근을 꾸준히 섭취했더니 부종이 빠졌다면서 환하게 웃으셨죠. 무엇보다 눈에 띄게 달라진 건 피곤해서 낮잠을 자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라네요. 신장 기능이 재기능을 하면 혈액 속에 있는 노폐물이 줄어들고 결과적으로 피로물질도 덜 쌓이니 활력이 되살아나는 거죠. 물론 이미 만성 신장 질환으로 진단받으신 분들은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하면서 식단을 조절하는 게 좋고 칼륨 수치를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되고 신장에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수분, 단백질, 염분 조절이 필요하죠. 하지만 아직 병원에서 경계 단계라는 말을 들으신 정도라면 지금 말씀드린 소금 절감, 단백질 관리, 칼륨 분산, 섭취 가공식품 줄이기, 적절한 수분 섭취만으로도 신장은 충분히 회복의 기회를 가질 수가 있겠죠. 돌이켜보면 우리 부모님 세대는 고단백 고지방이 귀하던 시절을 지나오면서 고기 많이 먹어야 힘난다, 국은 밥상의 기본이다 라는 믿음을 갖고 살아오셨죠. 그러나 지금 우리는 평균 수명 90세 시대를 맞아 오래 사는 것보다 건강하게 사는 것이 더 절실해졌죠. 하루 3번의 식탁이야말로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죠. 오늘부터라도 국 한 숟가락 덜고 오이 한 조각 얹고 사과 하나를 껍질째 씹어보시면 어떨까요? 어느새 아침이 개운하고 다리가 가볍고 혈압이 한눈에 안정되는 변화를 직접 체험하시게 될 거죠. 신장은 내가 고맙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다만 소리 없이 잘 걸러주고 깨끗한 피를 온몸에 흘려보내주죠. 여러분의 다음 20년 신장이 편해야 삶이 편하네요. 오늘 저녁 식탁에서 바로 실천해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건강을 지켜줄 수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 최고의 발명품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믹스커피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만 있는 믹스커피. 맞습니다. 이게 이제 식사 후에는 자연스럽게 땡기는 경우가 많은데 많은 분들이 믹스커피는 몸에 안 좋다 이런 말 하거든요. 실제로 그런가요? 그럼 제가 그런 질문 해보겠습니다. 돈이 몸에 안 좋습니까? 너무 좋죠. 좋죠. 그러면 사람들은 그러죠. 또 너무 많으면 안 좋다. 돈도 적당히 있어야 된다. 모든 게 양하고 상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믹스커피 자체가 나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거 위주로만 먹고 있다면 문제가 될 수는 있겠죠.
믹스커피에 들어있는 게 그냥 커피면서 추가로 더 들어있다는 게 딱 두 가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설탕하고 프림입니다. 근데 설탕 5g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프림은 야자유입니다. 야자유. 그렇기 때문에 야자유가 좋은 식물성 포화지방이어서 우리 몸에 도움이 되고 LDL이나 또 HDL 같이 올린다는 얘기도 있고, 이제 라우르산이라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데 중성지방 이런 것들이 있어서 포화지방인데, 그런 것들이 있어서 장점이 분명히 있긴 있는데, 문제는 믹스커피는 왠지 설탕하고 뭐가 많이 들어있을 것 같다는 걸 씌워서 나쁘다고 얘기하는 부분도 사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결국 커피의 작용은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양이 중요하다. 적당히 먹으면 괜찮다. 이런 네. 말씀이시네요. 네네. 그러면 제가 순서를 정해보겠습니다. 네. 제일 좋은 커피는 블랙커피입니다. 아메리카노. 네. 여러분들이 아시는. 두 번째가 시럽 안 들어간 카페라떼. 세 번째가 믹스커피. 네 번째는 시럽 넣은 카페라떼. 시럽이 들어가는 순간 믹스커피를 압도하는 설탕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믹스커피는 안 먹고 카페라떼를 먹어. 그 말에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믹스커피도 적당히 먹으면 큰 문제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커피 안에 뭐가 들어가느냐가 중요한 거네요. 추가가 뭐가 있는지가 중요한데, 추가를 많이 할수록 나빠집니다. 캐러멜 마키아토가 최악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칼로리도 엄청 높습니다. 실제 믹스커피 한 포의 칼로리가 50kcal입니다. 카페라떼보다는 적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문제가 되는지를 잘 봐야죠. 근데 우리는 보통 비판을 할 때 뭐가 묻었다, 얘는 전체가 다 나쁘다라고 표현하기 쉬운데, 다른 사람은 더 많은 게 묻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은 믹스커피를 몇 잔을 하루에 먹느냐, 이런 게 더 중요하겠죠. 또 그리고 어떤 분들은 아까 말씀하신 아메리카노 커피만을 마시면은 네. 적당량일 경우에 건강에 도움도 된다 이렇게도 얘기하거든요. 완전 도움됩니다. 암 예방에 대한 연구도 굉장히 많고, 커피가 이제 당 조절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고, 간암에 대해서는 연구 결과가 충분히 있었고요. 또 우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때 도파민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게 자극할 수 있는 것도 커피에 있는 여러 물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커피 그러면 카페인만 생각하는데, 네. 카페인 말고 폴리페놀이 엄청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폴리페놀이 결국 그런 일들을 여러 가지 하기 때문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커피를 워낙 기호식품이고 많이 드시기 때문에 여기에 네. 대한 Q&A가 많은 것 같아요. 커피를 못 마시면 당뇨에 걸린다는 소문도 있는데 이건 맞는 말입니까? 커피를 내가 먹어야 되는데 체질이 안 맞다라고 하면 당뇨에 걸릴 위험이 높다라는 소문이 있거든요. 그거는 좀 와전된 거라고 그래요? 볼 수 있고, 커피에 있는 폴리페놀들이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러면 왕창 먹어야지로 전환되기 때문에 문제지, 그 성분들도 일정히 도움이 되는데, 오히려 커피를 못 마셔서 스트레스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면,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 스트레스 호르몬 콜티졸이 나오면 혈당을 올리게 돼 있거든요. 그런 게 더 나쁠 수는 사실은 있죠. 그럼 커피는 아무 때나 마셔도 괜찮을 수 있나요? 아니면은 먹으면 안 되는 시간이 혹 정해져 있습니까? 근데 커피는 믹스커피도 마찬가지인데 식후에 먹는 게 사실은 좋습니다. 아, 식전보다는. 네네네. 소화에도 좀 도움이 될 수 있고, 커피에도 산 성분이 있어서 위장장애 있는 사람들은 그 산을 피해야 되지만 오히려 도움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식후에 한 잔 정도 드시는 게 오히려 좋고, 속이 비어있는데 먹었을 때 괜찮은 분들은 물론 있는데 오히려 속 쓰리고 위험한 분들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이제 관심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 박사님께서 개발한 믹스커피 건강하게 마시는 방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사실 믹스커피는 먹지 말라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어떻게 마시는 게 건강하게 먹는 방법일까요? 근데 뭐 저는 하지 말라 소리를 잘 안 하는 편이라, 할 테면 이렇게 해라 뭐 이런 걸 좀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저도 믹스커피는 매일 먹진 않지만 식후에 한두 잔 먹을 수 있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누룽지 넣어서 먹는 겁니다. 누룽지가 옛날에는 전기밥솥이 아니었으니까 무조건 밑에는 좀 노랗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바비 브라운이라는 농담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항산화 역할이나 소화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침이 탄수화물 분해 효소를 갖고 있는 것처럼, 오히려 그 누룽지에서 덱스트린이나 이런 것들이 소화작용하는데 오히려 도움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식사 끝나고 숭늉을 찾았던 게 그냥은 아니었다, 이유가 반드시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거를 이왕 믹스커피를 먹을 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식사 후에 먹는 게 좋다고. 그럴 거면 그 커피를 믹스커피로 먹을 때 누룽지를 같이 해서 먹는 건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서 한 가지 얘기했고, 또 한 가지는 카레의 원료가 되는 강황하고 울금. 근데 인도에서는 거의 강황을 재배하고 우리나라는 거의 울금을 재배하고 있거든요. 진도라는 곳에서 울금 재배가 18년 전에 처음 됐는데, 울금은 확실히 암, 비만, 당뇨, 만성염증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고 콜레스테롤에도 도움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왕 드시는데 좀 구수하게 먹고 싶다는 게 있으면 누룽지 맛도 괜찮고, 저는 울금을 워낙 오랫동안 먹고 있기 때문에 울금도 넣어서 먹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커피도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어디 가면 네. 신 커피, 그러니까 새콤한 커피, 고소한 물어보죠. 커피, 여러 가지 커피가 있는데 네. 혹시 맛에 따라서도 효능이 다른가요? 완전 다릅니다. 로스팅하는 방법도
가열을 한 시간이 짧으면 신맛이 많아서 산미가 좋은 걸 드릴까요 하는 거는 그거고, 푹 고우면 구수해지죠. 그래서 가열 시간이 길면 고소한 맛이 나거든요. 근데 차이가 있습니다. 내용 성분에 클로르겐산이라는 아주 좋은 물질이 있는데 이거는 열 가하면 점점점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당뇨, 인슐린 이런 것들 저항성도 개선시키고 암세포 예방이나 이런 데 좀 도움을 받으려면 그 클로르겐산이 충분히 있어야 되니까 그때는 산미가 있는 커피를 드시는 게 그분한테는 도움이 되고, 다만 그 산미가 있기 때문에 속이 쓰린 분들은 고소한 맛으로 넘어와야 되는데, 고소한 맛에는 또 장점 하나가 치매를 도와주는 예방에 도움이 되는 물질을 고소한 맛에는 들어있기 때문에 고소한 맛은 또 그렇게 해서 즐기면 되고, 소화가 불편할 때는 고소한 맛을 또 드시면 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또 이게 강렬한 맛을 원해서 탄 거 같은 원두를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건 안 좋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볶았냐에 따라서 맛이 달라지는데, 너무 탄 걸 많이 써서 구수하게만 느껴지는데 쓴맛이 많이 나는 거는 건강에는 사실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아크릴 아마이드라는 물질이 왜 감자튀김 같은 데도 노랗게 갈변되면서 마이야르 반응이 생기는데, 그런 게 너무 진하게 되면은 결국 우리 탄 음식이 좋지 않다고 얘기한 것처럼 그런 것들은 좀 피해야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커피를 마시면 화장실을 가고 싶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변비가 걸렸을 때라든지 뭐 이런 경우에 혹시 커피가 도움이 된다고도 볼 수 있나요? 우리가 왜 커피 마시는 것도 그렇고 담배 필 때도 그렇고, 담배가 가직과 식물이거든요. 그런 걸 먹었을 때 빨리 변 보고 싶어 하는 사람, 그리고 흡연하는 사람들이 화장실에 앉아서 흡연하면서 변 보는 사람 많잖아요. 그 클로르겐산이라는 물질이 변의를 느끼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살이 안 찐다는 사람 있죠. 근데 왜 금연을 했더니 살이 찐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그게 클로르겐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도움을 받고자 한다면 산미가 있는 커피를 드시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커피를 좋아하는, 네. 대부분 대한민국 사람이 커피를 좋아하니까 주의사항이라든지 하시고 싶은 말씀으로 마무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커피는 저도 하루에 한두 잔은 꼭 먹습니다. 왜냐하면 먹는 게 장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4잔, 5잔 넘어갈수록 다시 단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2-3잔 먹는 거에서는 전혀 부담 느끼지 말고, 소화나 이런 데 문제 없다면 얼마든지 드셔도 된다. 하지만 커피라고 할 때는 커피가 바로 블랙커피가 진짜 커피니까 순수한 커피 위주로 먹었을 때 누리는 장점들이 더 많다. 설탕과 또 시럽이 많이 들어가면 전혀 커피 맛 설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커피를 2-3잔 정도 하루에 즐기는 거는 즐겁게 얼마든지 드실 수 있습니다.